자,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법은 상당히 길게 했는데 파견법은 아까 차별에 대한 그 절차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약간 더 짧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파견은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 파견을 또 사업주가 피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파견의 구조가 이런 거였죠. 여기가 파견 근로자가 있고 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 사업주가 있었어요. 파견 사업주 고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파견 사업주랑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 사업주가 있어요. 사용 사업주. 그리고 이 파견 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사용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지휘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의 핵심은 그런 거죠. 파견 근로자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좀 열악한 거 아니냐.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문제. 그 다음에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에게 이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고용하게 되면 당신이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로 이어지겠죠. 그죠?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좋은 형태입니까? 안 좋은 형태입니까? 파견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다이렉트로 고용을 했으면은 내가 그만큼 돈을 받아야 할 건데 중간에 이거 끄여 있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건데 법적으로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파견 천국이 될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의 철학이 인건비만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파견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아주 인건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야 이거 파견이 거의 뭐 완전히 퍼지겠네. 이것 때문에 파견을 제한해야겠죠. 아무리 이걸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퍼지지 않도록 제한하겠다. 그런 뜻을 취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파견 대상 업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견의 종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시 파견이 있습니다. 상시 파견. 두 번째로 임시 파견이 있어요. 임시 파견. 세 번째로는 파견 금지가 있습니다. 파견 금지. 이거는 뭐 나중에 보겠습니다. 파견 금지. 상시 파견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파견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이 파견 대상 업무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 업무를 파견 대상 업무를 정할 때 죄송해요. 상시 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약간 말씀을 드리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요. 네거티브 리스트. 혹은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은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 파견이 이제 안 좋은 거긴 하지만 상당히 필요하다. 리스트를 정해놓고요. 요 파견은 요 업무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요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포지티브 요거는 됩니다. 요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정했어요. 요 업무만 되고 나머지는 파견, 상시 파견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제한을 하고 있는 쪽이에요. 이 업무는 허용해주겠지만 이 업무를 빼고서는 지금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32개 이제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속에 제조업종의 생산 업무는 포함 안 돼요. 제조업종은 한마디로 상시 파견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종의 생산 업무에다가 파견을 허용하게 되면 상시 파견을 제조업종 전체가 파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용 유발과 큰 사업장인 건데, 이 모든 사업장에 간접 고용을 허용을 한다? 야, 이거 너무 타격이 클 거다. 그것 때문에 제조업종의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제약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없고, 요거 빼고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조업도 파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요런 경우에는. 임시 파견인 경우에는. 임시 파견은 상시로 하는 파견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출산, 질병, 부상. 근로자가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이제 결혼이 발생했어요. 부상. 그럼 이 자리를 메꿔야겠죠, 그죠? 메꾸는데 이 메꾸는 자리를 뭐 기간제로 메꿀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으로 메꿀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해서 요거를 허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업무 자체가 간헐적인 업무예요. 임시적인 업무예요. 간헐적인 업무. 일시적, 간헐적 업무. 일시적이고 간헐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그 업무는 그냥 여름에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예요. 굳이 여름에만 할 바에는 굳이 뭐 할 필요 있냐. 여름에만 파견으로 쓰겠다. 그것들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출산과 질병, 부상, 일시적, 간헐적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전 업무에 할 수가 있어요. 이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업무에서 임시 파견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생산 업무라고 하더라도 파견 금지 업무는 아니거든요. 아니다 보니까 임시 파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다 파견을 보낼 수가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임시 파견을 실무적으로 꽤 많이 악용을 해요. 어떤 공단에 가보시면 지금 제조업종은 상시 파견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상시 파견 할 수가 없는 건데 마치 상시 파견의 형태처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6개월 근무를 시켜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일시적 간헐적 업무는 파견 기간이 3+3입니다. 3개월 안에 할 수가 있고요. 연장해서 3개월까지 또 가능해요. 그러면 임시 파견은 6개월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게 허용이 되는데 6개월 동안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 보내고 나서 6개월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파견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도 바꿔버립니다. 이제 이 사업장과 이 사업장 파견 근로자를 서로 바꾸기로 하는 거죠. 다시 이 근로자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파견 근로자만 바뀌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파견 근로자 전체가 이 공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단도 있어요. 상당히 악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일단 이해하시고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409쪽 보시면은 상시 파견 대상 업무는 표를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유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시행령으로 지금 32종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시 파견할 수가 있다. 임시 파견은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건데 출산, 질병, 부상,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이 경우는 절대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파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파견 보내게 되면은 이것 좀 악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임시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소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과반소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는 아니에요.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서 임시 파견을 결정하세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건 절대로 파견이 안 돼. 임시 파견도 안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파견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건설. 건설에 이제 파견이 허용되는 순간에 또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는 업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역 업무. 이제 물건 내리는 그런 이제 업무예요. 선원 업무. 그 다음에 산안법에 따른 유해 위험 업무도 파견하지 마세요. 시행령으로 이제 뭐 주로 의료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그 운전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업무는 이해했다 이거야. 상시 파견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고 임시 파견은 절대 금지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건설 공사 현장, 뭐 하역 업무, 선원 업무 이런 것들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 업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또 파견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상시 파견의 경우에는 기간이 1+1년, 최초 1년 이내에서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을 쭉 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2년 초과 금지. 연장 기간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연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마세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상시 파견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막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있어요. 또 등장한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고령자가 등장하네요. 이제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또 파견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이제 뭐 2년 파견하건 3년 파견하건 다 인정해 드릴게요. 예외가 또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만 55세 이상. 이분들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2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원래는 2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2년을 초과했습니다.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안 되는 건데 한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데 한 거니까, 야, 이 파견은 임시적인 거야. 근데 너는 지금 임시 파견은 임시적으로 한 건데 이걸 오버했으니까 책임져. 사용사업주 네가 이제 고용도 해야 돼.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원래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죠? 파견 사업자 근로자인 건데 네가 2년을 넘게 사용했으니까 2년을 초과하는 순간에 네가 고용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시켜요. 사용사업주가. 그리고 55세 이상은 2년 초과하더라도 고용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 파견은, 이제 출산, 질병, 부상일 경우에는 파견 절대 안 되는 업무를 빼고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사유가 해소된 기간 동안, 사유 해소. 사유가 해소되는 기간까지만 파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근로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그죠?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파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사유사가 끝났는데도 이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있다. 그때는요. 역시 불법이 되는 거죠. 그죠? 한마디로 불법이 되는 그 순간에 또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 의무. 출산해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분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건 불법이 됩니다. 불법이니까 그 순간에 고용해야 될 의무가 발생해요.
자,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업무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일시 업무니까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3개월까지 인정해 주겠습니다. 아, 약간 더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예, 한 번 더 인정해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간 제한과 횟수 제한을 동시에 두고 있어요. 1회 한해서 3개월까지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위반했다. 위반하게 되면 역시, 예, 6개월 오버해서 근무시키고 있다. 역시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견 금지 업무는요. 아예 기간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을 보내게 되면 바로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그게 409쪽입니다. 파견기간. 상시 파견 대상 업무는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합의하게 되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총 파견기간의 제한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파견할 수 있다. 임시파견은 출산, 질병, 부상이다. 이때는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파견할 수가 있고 일시적이고 간헐적이다. 이때는 3월 이내. 만약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합의하게 되면은 한 번 1회 한해서 3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 풀어볼까요? 409쪽에 옆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409쪽 옆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09쪽 옆에 8번 문제. 건설공사 현장은 파견 금지 업무죠, 그죠?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예 금지가 됩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견이 안 좋은 거다 보니까, 이거 첫 번째 문제가, 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되고 싶어요. 이 바람이 있을 건데, 예, 불법이 되게 되면 그렇게 사용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야. 불법 단계 아니에요? 여기서는.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데 파견 보냈다. 불법이죠, 그죠? 파견 대상 업무인데도 2년을 초과했다. 불법이죠, 그죠? 자, 그 다음 파견 대상 업무인데도 출산, 질병, 부상 때문에 사유효소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기간을 오버했다? 불법이죠, 그죠? 일시적 간헐적 업무는 6개월까지 가능한데 이걸 오버했다? 불법이에요. 파견 금지 업무에 파견 보냈다? 기간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되는 순간에 고용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시켜요. 그게 그 410쪽의 3번 문제입니다. 상시 파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때는 바로 이제 고용을 해야 돼요. 파견 절대 금지 업무에 고용을 했다? 이것도 바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업무가 맞긴 한데 2년을 초과했습니다. 2년 초과 시에 고용을 해야 돼요. 임시 파견인데 파견 기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산, 질병, 불상은 사유효소에 필요한 기간을 오버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간헐적 그런 그 파견에서는 6개월을 초과했어요. 그때 고용을 해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파견 사업주에게 파견받았다. 이때도 예, 그냥 파견 고용을 해야 됩니다. 즉 불법이 되는 그 순간에 고용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시킨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그 판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1차용이라기보다는 좀 2차용에 가까운 그런 판례로 보시면 돼요. 상당히 어려운 판례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과거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옛날 내용은 아마 지금 시행될 때 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옛날 판례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연역을 좀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 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과거에는 고용 간주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네가 고용하건 고용하지 않건 우리 법원에서는 이 사람을 너의 근로자로 간주할 거야. 이런 조항을 두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고용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근데 지금은 이걸 바꿨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사용사업주인 당신이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고용 의무 조항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용 의제 조항은요. 파견근로자가 고용하건 고용하지 않건 법적으로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근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고용 의무 조항은 지금 사용자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용하겠다. 그럼 사용자가 고용을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자가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 고용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사용자한테 과태료 조항이 나와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파견 근로자의 신분도 이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고용 의무를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무서워. 과태료 무서워. 그러니까 내가 고용 의무를 지킬 거야. 지켜가지고 내가 고용할게. 고용 의무를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이 근로자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고용 의제 조항 시기에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냥 고용한 거니까 이게 고용하면서 간주를 했어요. 문제가 안 생겼는데 지금은 의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무를 안 지키게 되면 이건 이 근로자는 이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꽤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의견 중에 하나가 고용 의무는 이건 공법적인 문제인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용 의무를 지금 국가가 부담을 시켰고 이 국가가 부담한 의무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조항인 거다 이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지위 변동이 하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거 어기게 되면은 국가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야. 이게 무서우니까 지키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내용인 것이지 사법적인 그냥 근로계약 내용에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주장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후퇴한 거죠. 그죠?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사용사업주가 돈이 많아요. 난 과태료 끝내버리지 뭐 넌 고용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은 이건 공법인 거야. 공법상에 우리 과태료 부과하고 우리는 사법적으로 계약 관계는 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법이 후퇴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일종의 사법적인 근로계약에서 영향이 있는 거야. 하나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형성권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파견 근로자가 이제 2년을 초과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근로자입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근로계약이 된 것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보겠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고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거다. 2년을 초과했으니까 당신이 나를 고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청구하겠습니다. 청구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로 보겠습니다. 이게 공법적인 내용이 아니고 사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설의 입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고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채무를 이행하세요. 청구하게 되면 사용자가 제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고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채무가 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걸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우리 판례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바뀐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냐 하면 현재 판례 태도는 이렇게 봐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이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공법적인 의무기 때문에 사용자는 뭐 돈만 주면 끝나는 거냐 그렇게 보진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랬냐 하면 판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판례입니다. 이분이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해서 2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고용을 해야겠죠. 그죠? 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이게 자기의 채무가 되는 겁니다. 이게요.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자기의 채무예요. 그러니까 채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뭐 돈을 줘야 되는 채무도 있지만 자기가 그런 식으로 고용하겠습니다. 그 의사 표시가 자기의 채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는 그 순간에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자기의 채무예요. 그럼 채무는 이행을 해야겠죠. 그죠? 이걸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행하지 않아서 이 근로자가 어떻게 했냐면 법원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에 법원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법원이 대신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그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를 고용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의사표시에 대신하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채무를 원래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았으니 법원이 대신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을 요구했어요. 판결을 요구했더니 법원이 보니까 2년을 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사업주 의사에 가름해서 자기가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요 시기에 판결이 나와요. 고용 의사에 가름하는. 자, 사업주 대신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요때부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요때부터는 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의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과거에 어떤 학자들은 이거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건 뭐 의미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판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 고용관계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직접 고용관계. 법원이 판결 내린 그 이후에는 바로 고용된 거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용된 이후에는요. 뭐를 줘야 될까 그러면? 임금을 줘야겠죠. 그죠? 이때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임금 청구. 그러면 판결 내리기 전까지 요 시기는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하지 않은 거죠. 그죠? 고용을 해서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요 시기는 사용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거다. 그러면 요 시기에 대해서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임금 상당의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고용을 해서 임금 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 이거 손해배상 하세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지금 판례에서는 아니야. 공법상의 과태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법원에 판결받게 되면 직접 고용관계도 성립되는 거야. 이런 판결이 하나 등장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게 410조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즉 공법상의 내용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지금 법원이 대신 판결을 내려주세요.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다. 그럼 그 이후에는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이전에 고용하지 않은 그 단계에서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금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우리 판례 태도입니다. 411쪽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411쪽의 판례는 옆에 판례와 똑같은 건데요. 이런 판례예요. 여기가 이제 원래 불법 파견 문제인데 그건 생략하고 적법 파견에 대해 이해하시고서 여기가 사용사업주가 있어요. 사용사업주가 있고 파견사업주가 있습니다. 갑이랑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이제 한 1년 반이 고용이 됐어요. 1년 반. 그리고 파견사업주가 바뀝니다. B로. 파견사업주 B에서 또 1년 반 근로계약을 체결해요. 그런데 갑이라는 근로자가 이 사용사업주에게서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년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파견사업주가 1년 반이잖아. 여기서 1년 반 여기서 1년 반이니까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는 아니 그 2년은 이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보는 겁니다. 사용사업주 밑에서 몇 년 근무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파견사업주가 몇 년을 계약했는 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사용사업주 밑에서 2년을 초과했으니까 고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례예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맨 밑에 파견 기간 중 파견 사업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파견 사업주 바뀌었으니까 이거 직접 고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용 사업주 밑에서 몇 년 근무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파견 사업주 바뀌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예외가 또 있어요. 원래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를 예외를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제빵 회사에서 일부 제빵 기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직접 고용하는 거 반대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뭐 그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반대해서 하게 되면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자가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이 사람 근로조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근로조건.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똑같이 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견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있어요.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지급하세요. 이 내용이고. 만약에 파견 근로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용사업자의 근로자가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기존 근로조건보다는 떨어뜨리지는 마세요.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박스 안에 있는 거예요. 고용을 했을 경우에 돈을 어떻게 줘야 되는 겁니까? 근로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파견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자 근로자 중에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사업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지역규칙에 따라서 이걸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근로자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정해야겠죠. 그죠? 정하는데 기존의 근로조건 수준보다는 저하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제 직접 고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이것도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기간제나 단시간이나 파견은 다 노력 조항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12쪽에 나와 있는 그 박스 안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그냥 과거에 연역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원래 이제 1차용 문제는 당해 시험일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가지고 문제되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연역을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가 따로 설명드린 내용보다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파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파견하게 되면은 파견 근로자의 신분이 열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요. 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원래 안 되는 건데 이거 허가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해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할 때는 변경할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파견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신고했는데 허가받은 경우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변경한다. 신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413쪽에 이제 그 허가의 기준을 보시면은 2호를 볼게요. 허가의 기준 2호.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자, 허가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여러 회사에 상대해서 파견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만 상대하고 있다. 이거는 허가 안 해주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3년. 더 연장하겠다 할 때는 갱신 허가도 필요합니다. 갱신 허가도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파견할 수가 없습니다. 경업 금지가 되는 이제 사업이 있어요. 할 수가 없는 사업. 첫 번째가 식품 접객업, 두 번째가 숙박업, 결혼 상담과 중매행위라는 업, 이런 것들은 파견 사업을 겸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보겠지만 그 직업안정법에서도 요 업은 겸업이 금지되는 업종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식품 접객업, 숙박업, 그 다음에 결혼 상담, 중매행위업은 파견이 안 됩니다. 겸업을 금지하고 있어요. 명의대여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명의대여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파견이 이제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쟁의행위 기억나시나? 쟁의행위 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은요. 대체근로가 금지가 되죠, 그죠? 대체근로 할 수가 없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하거나 도급이나 하도급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대체근로를 지금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체근로가 허용된 그런 업무가 있었어요. 사업이 있었습니다. 필수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했죠, 그죠?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어요. 파업 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 공익 업무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 파견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쟁의기간 중인 사업장에 요런 사업장이건 요런 사업장이건 파견을 보내는 것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어요. 뭐 기존에 근무했던 파견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문제가 없는 건데 요 쟁의기간 중에 금지가 된 업무, 지금 안 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을 지금 새로 보내고 있다. 요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맨 밑에 그 박스예요. 파견 사업자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근로자를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고를 했어요. 경영상 이외에는 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리해고 해놓고 나서 약간 열악한 형태로 바꾸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일정 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가 돼요. 몇 년일까요? 2년. 2년까지 파견 근로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해 업무 되는 거죠. 근데 노조가 있을 경우에, 과반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과반수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동의하게 되면 2년이 아니고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안 되는 기간이 2년인데 동의하게 되면 6개월로 단축할 수도 있다. 자, 파견 근로자 지위, 그냥 근로자 파견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된다.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14쪽에 또 하나의 과제가, 그럼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파견에 대한 좀 차별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차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아까 기간제와 단시간과. 정리를 해보게 되면, 차별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간제. 누구랑 비교했죠? 동종 유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은요? 동종 또는 유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상 근로자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로자.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동종 유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용사업주 근로자겠죠, 그죠? 보니까 사용하는 사업주 밑에 근로자가 있는 거예요. 이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로자하고도 차별하지 마세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414쪽에 이제 비교 대상을 보시면 2번 차별의 금지와 시정. 비교 대상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자,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절차는 똑같아요, 이제. 차별을 받고 있을 경우에. 그러면 차별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가서 차별을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계속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가 차별에 대한 시정령을 내리든지 기각하든지 혹은 조정이나 중지라든지 그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나중에 기간제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번 내용이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 요구도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아까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이 그냥 사업장에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독을 갔더니 이거 차별 있네요. 차별 시정하세요. 시정 요구하게 되면은 시정을 따르면 끝나는 문제.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문제를 노동위원회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파견도 똑같습니다. 파견 근로자를 봤더니 사용사업주의 근로자하고 차별하고 있다. 이거 시정 요구를 합니다. 시정 요구를 했으면 지키면 끝나는 문제. 안 지키게 되면 노동위원회에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내용이 똑같아요. 단지 그 내용을 파견 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로 바꾸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바꾸시면 내용이 똑같아집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5번 이제 쭉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조항들을요. 보지 못할 때는 상식적으로 찍으시면 돼요. 그냥
이게 상식인 거냐? 보니까, 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식이 아니죠, 그죠? 상식이 아니니까 안 배운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법상식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5번. 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사업주가 두 명이다 보니까 파견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사용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의무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6번 파견 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 뭐 파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을 해야 되고, 뭐 파견 근로자에 대한 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그 박스를 보시면은 파견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와 그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뭐 질이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이제 사용사업주가 고용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계약은 효력도 없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파견사업주는 맨 밑에 두 번째 줄.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 파견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요. 416쪽에 사용사업주가 강구해야 될 조치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맨 밑에 사용사업 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고 사용사업 관리대장을 작성, 보존해야 된다. 이 내용.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자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이 보셨는가 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이런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합니다. 사용자. 그런데 파견근로자는 사용자가 두 명인 거예요. 파견사업주가 있고 사용사업주가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의 뭐 임금에 대한 전액지급 원칙을 위반했다. 그럼 처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냐? 만약에 근로시간 중에 휴게를 뭐 4시간 하게 되면 30분 줘야 되고 8시간 하게 되면 1시간 줘야 되는 거다. 이걸 만약에 위반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 사업주가 두 명이다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지, 과연 이 사용자 책임을 누구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사업주가 두 명이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파견 사업주도 사업주인 것이고 파견 사업주도 사용 사업주도 사업주인 거다. 두 사람이 동시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인데 잘 들어가 보시면은 상당히 분화가 돼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죠. 지금 파견 근로자를 누가 고용했냐 하면 파견 사업주가 고용한 겁니다. 그러면 고용 문제에 관한 책임은 파견 사업주가 해야겠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해고, 임금 이런 거야. 근로계약은 이런 거죠. 근로계약은 내가 근로를 주고 돈 주겠다 이건데 여기서 돈 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주는 문제는 네가 책임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은 또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죠? 일을 하는 곳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근로시간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게에 대한 지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근로시간과 뭐 휴식, 휴가 이런 문제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금에 관한 문제는 파견사업주, 근로시간과 쉬는 문제는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금 주는 건데 휴가는 지금 사용사업주지만 휴가에 지급해야 될 임금에 대한 문제는 임금은 또 파견사업주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임금은 파견, 쉬는 문제와 근로시간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휴가인데 파견사업주가 책임지세요. 그런 휴가가 있어요. 연차휴가. 일반적인 휴가는 이제 그 사용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고 사용사업주는 각종의 뭐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이런 것들은 사용사업주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다. 판례를 보시면 안전배려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독특하죠. 안전배려 의무는 왜 독특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을 보시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에서 나오는 의무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부차적인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배려 의무 나오죠. 그죠? 안전 배려 의무. 대표적인 배려 의무가 안전 배려 의무예요. 안전 배려 의무. 그리고 근로자는 성실 의무라고 하는 부차적인 의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가 이 사용자한테 등장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주로 근로계약상의 문제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사업주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판례도 등장을 해요. 그게 이 내용이죠.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근로계약상의 부차적인 의무인 건데 이 내용도 사용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다. 자기가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안전배려 의무 부담하세요.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휴가는 원래 사용사업주인데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은 파견사업주에 무조건, 돈 주는 문제는 파견사업주를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또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사업주의 기책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는 사용사업주도 연대 책임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임금을 지급해야 될 책임은 파견사업주에 있는 거야. 그런데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에 따라서 파견료를 주고 나서 돈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내가 임금 못 준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서 연대 책임지세요. 좀 임금에 대한 담보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내용이고, 이제 벌칙을 부과할 때 계약 당사자 모두를 이제 사용자로 보겠다. 벌칙 규정 적용하겠습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다 조심하는 게 좋을걸요? 뭐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여기서도 산업에 대한 안전을 유지를 해야 될, 보건을 유지를 해야 될, 이걸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요. 사용자에게. 그럼 이 사용자는 누가 될까요? 이 사업장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사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겠죠. 그죠? 일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사용사업주가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세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특별한 경우는 한번 그 건강진단인데 일반 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이거는 정기적으로 시키세요. 그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뭐 보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2차용 문제로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근로자 파견 계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견 계약에서 아까 제조업종의 생산 공정 업무는 파견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직접 이제 상시 파견은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종에서 상시 파견 생산 업무에 허용하게 되면 이게 전체 사업장으로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금지라고 했는데 약간 제조업종에서는 이거 뭔가 좀 하고 싶은데 간접 고용을 하고 싶은데 파견이 금지가 돼 있어요. 이거를 피해가는 장치들을 꽤 많이 두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2차용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1차에서는 글쎄요 조금 뭐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2차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계약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근로계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등장해서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근로를 주고, 물론 이 근로는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제공을 해야 돼요.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금 주는 계약. 이게 이제 근로계약이고, 두 번째로 파견계약을 받습니다. 근로자 파견계약. 자, 근로자 파견계약은 여기가 사용사업주, 여기가 파견사업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체결해서 파견사업주가 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자, 사용사업주가 이 사람을 사용하고, 이걸 하기 위한 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 파견계약이 상시 파견이 제조업종에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파견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하는 업무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고용하기 싫어요. 그런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파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계약을 활용하는가 하면 도급계약과 위탁계약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혹은 용역계약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가 도급계약이에요. 도급계약은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계약은 아니지만 상당히 파견계약을 우회하는 그런 계약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한쪽에 도급인이 나와요. 도급인. 그러니까 쉽게 하면 원청회사가 등장하는 거죠. 원청회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수급인이 나옵니다. 수급인. 요 수급인이 이제 하청회사, 협력회사가 되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급계약의 그 내용은요. 근로계약은 근로를 주면은 임금 주겠다 이런 계약이고요. 도급계약은 여기가 대기업체, 여기가 하청업체가 됩니다. 하청업체가 이 도급업체한테 뭐를 주면은 돈 주겠다. 이게 유상 도급계약입니다. 보수를 주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보수를 주는데 보수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도급계약에서는. 보수를 주는 이유는 근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근무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지시하에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도급계약은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일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내가 현대차인데 현대차에 이제 협력업체가 뭐 브레이크를 만들어 가져와야 된다. 브레이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은 돈 주겠다. 이게 도급계약이에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의 완성이 있어야 돼요. 일의 완성을 보고 나서 그에 따른 대가로 돈 주겠습니다. 이게 유상 도급계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일의 완성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도 하고 사용도 해서 이 일을 완성하면은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은 돈 주는 계약. 이게 도급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엄밀하게는 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들은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근로자인 거죠? 하청업체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입니다. 도급인의 근로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하청업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악해요. 열악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본력이 없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혹은 설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사외에서, 이 원청에서 밖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게 아니고 원청에서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물건을 납품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청회사를 소위 사내 하청 그런 표현을 쓰죠. 사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원래 지휘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사용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원래는요. 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이거를요? 사용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파견이 돼요. 파견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파견이 고용과 사용의 분리. 그게 파견이에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이 도급인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고용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파견인 건데? 파견인 건데? 제조업종은? 안 돼요. 그죠? 황식 파견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파견이 되게 되게요.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법한 도급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위 얘기하는 불법 파견 소위 얘기하는 위장도급. 이 경우에는 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를 자기가 고용을 해야 됩니다. 불법인 경우에는 바로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불법 파견인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인 것인지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게 현대차가 있었고 현대차 협력업체가 있었는데 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를 상대로 해서 현대차가 우리의 사용자인 겁니다. 그걸 주장했거든요. 그걸 인정한 케이스가 나와요. 판례에서. 근데 그게 독특하죠. 현대차가 그러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좀 했을까요? 눈에 보이게? 그렇게 했을 리는 없을 거야,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현대차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안에 변호사 있고 노무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시감독할 때는 하청업체를 통해서 지시감독을 하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감독하는 케이스는 없었을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인정이 됐어요, 이게요. 인정된 판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그 당시 현대차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 자동차 컨베이벨트가 쭉 돌아가면은 이 벨트 라인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는 오른쪽 바퀴는 이제 현대차 근로자들이 갈고 있는 것이고 왼쪽 바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라인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작업 지시서가 붙어 있어요. 요 자동차에는 뭐를 붙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지시서를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지시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시서를 보고 있어요.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보고 있는 거죠? 현대차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같이 보고 있는 거야. 이거는 현대차가 지금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네. 이건 지휘 감독인 거야. 그게 인정된 판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라인을 완전히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혼재되어 있던 작업들을 지금 분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쪽 라인은 완전히 현대차의 근로자들의 라인, 이쪽 라인은 완전히 하청업체 라인,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지금은 아예 지휘감독 체계를 없애겠다. 이제 우리가 지휘감독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례에서는 이게 도급인지 파견인 건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을 지금 판례가 제시를 한 거예요. 그거는 2차용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냐 하면 421쪽으로입니다. 421쪽, 21쪽. 나머지는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421쪽에 그 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대원칙은요. 이게 파견인지 도급인지는 계약 형식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농법은 형식을 안 봅니다. 실제로 보는 거죠. 진짜로 파견인 거냐, 진짜로 도급인 거냐, 이거 보는 것이지, 도급계약이면 도급계약, 파견계약이면 파견계약. 그렇게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질이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형식을 보지 않고 실질을 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이 파견인지 아닌지를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판단 기준을 법원이 제시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요걸 보는 겁니다. 이게 파견이 되기 위한 요건을 보는 거예요. 얘가 파견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얘가 지시감독을 해야 돼요.
요걸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는 파견이 존재하는지를 과연 제3자, 여기서 원청이 되는 거예요. 원청 회사가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고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파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원청 회사하고 하청 회사 노조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같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혼재 작업하고 있으면은 지금 지시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공동 작업을 통해서 원청 회사의 라인에 편입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도 파견될 수 있습니다.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파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게 도급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이에 대한 지시를 해야 될까요? 이게 도급이 되려면은 하청업체가 지시해야겠죠. 그죠? 하청업체가. 그럼 하청업체가 지시하고 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과연 하청업체가 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이게 파견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가 물건을 납품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마치 원청회사에서 지시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인지 나름대로 하청업체가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재돼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혼재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은 파견이 아닌 거냐 이게.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 지금 혼재돼서 하다 보니까 이건 파견인 거야. 이거 안 되겠네. 혼재 작업을 이제 나눠놓자. 지금은 다 분리하고 있어. 이쪽 라인은 완전히 이제 뭐 현대차 라인. 예를 들면 산타페 라인이다. 현대차 라인. 뭐 투싼 라인이다. 이 라인은 이제 하청업체 라인.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또 파견이 아닌 거냐. 이게 약간 모호한 기준 아니냐. 지금도 그런 비판들은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등장했고 그걸 잘 보여주는 판례가 422쪽에 나와요. 422쪽. 4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똑같은 당일 내 판결이 난 내용이 현대차 판결이 났었고 그 당일에 똑같이 철도공사 여직원들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공사 여직원 판례는 뭔가 하면은 여기가 철도공사가 있었고요. KTX. 철도공사와 그 다음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승무업무예요. 위탁계약은 도급계약과 유사한 건데요. 뭘 주는가 하면 사무에 대한 처리를 줘요. 어떤 사무를 처리해주면은 그에 따른 대가로 돈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탁계약이에요. 위임계약 혹은 위탁계약. 그래서 이 위탁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하는 계약 이런 형태입니다. KTX가 그 당시에 그 홍익회, 그 당시에는 철도공사였어요. 철도 유통이었습니다. 철도 유통하고 승무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우리가 승무원을 채용하지 않고 당신들이 승무원을 채용하세요. 승무원을 채용해서 승무 업무를 당신이 좀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철도공사가 철도 유통이 자기의 여자 승무원들을 고용해서 승무 업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시키고 있는데 애매한 거죠. 어떤 거죠, 이것도? 마치 사내하청과 유사한 겁니다. 철도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도공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철도 팀장이 있어요. 열차 팀장이 있습니다. 열차 팀장이 지금 우리 승무원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열도 팀장이 지휘 감독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곧 그 문제는 곧 KTX가 지휘 감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주장했습니다. 주장했더니 이거는 뭐 판례 법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법원의 입장은 뭐 지휘 감독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약간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조금은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그런 판례들이 똑같은 날에 등장한 거죠. 그게 그 마지막 그 판례예요. 이거 지휘 명령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죠? 한쪽에서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차 팀장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그냥 승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업무가 다른 거니까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한 건데, 이게 논란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만약에 열차 안에 안전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열차 팀장은 승무원한테 안전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면 안 되겠죠. 왜 지휘감독 하게 되면 그게 지휘감독 되는 거니까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열차 안에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망각하고 있는 그런 판례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철도공사 입장과 이 철도 유통 입장이 다른 문제긴 하지만 조금 논란이 됐던 그런 판례고, 이 판례는 뭐 좀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길게 끌었던 판례입니다. 이게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8년 만에 판결이 났거든요. 게다가 8년 만에 판결 난 이후에 또 고등법원에서는 이 승무원들이 이겼어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은 철도공사의 근로자인 거다. 판결이 났습니다. 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또 지급을 한 거예요. 하고 나서 대법원 가서 뒤집힌 겁니다. 이게요. 그럼 지금까지 지급받았던 임금은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죠? 부당이득 돌려내. 이에 대한 문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승무원 중에 뭐 한 분 자살하시고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이제 받은 돈 돌려내 뭐 이런 것들 조금 서로 간에 합의해서 그냥 적절하게 조정하자. 그런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되기 전에 이제 거의 8천만 원,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감당을 못해서 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등장한 상당히 우리 노동 현장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2차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2차용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번 시간 요거는 정리하겠습니다. 424쪽으로 옵니다. 424쪽.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24쪽 4번 문제. 자꾸 고령자분들을 자극하는 문제가 지금. 자, 4번 문제. 옳은 것은 1번. 고령자 같은 경우에 2년 초과하더라도 관계없더라고요. 그죠? 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경우는 빨리 체크하시고, 실제 문제 풀 때는 체크하시고, 나머지 가볍게 훑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에 너무 시간 끌게 되면 확실한 정답이 있는 경우에는 찍고 나서 나머지는 짧게 보시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요. 노동법은 시간 여유가 있는데, 다른 뭐 민법이라든지 사회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은 조금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그때 노동법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나머지 법에다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여기서 1번이 딱 정답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가 아닙니다. 고용해야 한대요. 그죠? 고용 의무입니다. 고용 의제가 아니고 고용해야 하는 거다. 고용 의무. 3번에 임금은요. 누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임금은 파견사업주 책임입니다. 그죠? 시간과 휴게 휴일은 사용사업주지만 돈 주는 문제는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은 파견 안 되죠. 그죠? 쟁의기간 중에 쟁행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를 파견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안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안법. 산안법은 5분만 쉴게요. 5분만. 시간이 30분 남았으니까 5분만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5분 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5분만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